아득한 옛날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한국인. 한국인에겐 백두산의 신비처럼 오랜 역사가 있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온 민족의 전통이 있다. 고유한 문화와 빛나는 유산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유산 중의 하나인 태권도. 한민족의 강인함을 세계에 증명한 태권도. 태권도는 이제 세계인의 것이다. 지구촌 가족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당당히 채택된 태권도. 그 시작은 어디이며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태권도의 원료를 찾아가 본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던 무렵, 제국주의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우리 민족의 숨통을 조이던 암울한 시대에 한국 최초의 근대 무도장이 생겨났다. 지금의 서대문구 옥천동 구 영신중학교 강당에서 청도관이란 이름의 근대 무도장이 문을 연 것은 광복 직전인 1944년 9월이었다. 청도관을 세운 사람은 이원구. 그는 일본 유학 시절 당수도를 배웠다. 당시 청도관에 들어가 무도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근대 무도를 시작한 1세대들이었다. 대한독립 만세. 1945년 한국은 일제치하를 벗어나 감격의 해방을 맞게 된다. 나라를 되찾은 감격은 온 나라 안을 뒤흔들었다. 해방 이후 일본에서 당수도나 유도를 배우거나 중국에서 권법을 배운 사람들이 돌아와 앞다투어 도장을 열었다. 1945년에 무덕관, 1946년에 연무관과 창무관, 1947년에 송무관이 생겨났다. 이 시기에는 통일된 명칭이 없이 도장에 따라 당수도, 화수도, 공수도, 수박도, 권법 등으로 불렸다. 처음으로 태권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은 군대였다. 당시 육군 장성이었던 최홍희는 자신의 부대에 자신의 무술을 보급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군인들의 무술 시범에 관심을 보였다. 최홍희는 1952년에 오도관을 설립하고 전통 무술인 태견의 맥을 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무도계의 천하 통일을 꾀하고 나섰다. 최홍희는 태권도라는 명칭을 창안했고 1959년에 독자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를 만들었다. 결국 5.16 군사정변이 5.16 군사혁명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태권도라고 불리는 무도와 당수, 공수도 등으로 불리는 일반 도장의 무도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태권도를 하는 그때는 이제 뭐 수박도라고도 했고 공수도라고 한 그 대표자들을 갖다가 이제 전부 소집을 해냈다고요. 그래서 그 통합을 얘기를 하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다 이제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태권도는 이제 처음에 그 최홍희 장군이 이제 그건 뭐 전태가 아니고 최홍희 장군 자기가 있는 그 부대에 한해서만 이제 그걸 이제 실시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야전군으로 확대가 되고 전군의 훈련 과목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태권도가 이제 전군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최홍희 장군은 이제 그 초대 통합된 그 협회의 회장을 시키수만 하기로 추천했는데, 또 거기에는 또 이제 그 뭐 공수다 당수다 이런 사람들이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았고, 또 태권도는 그때 아주 그 미미하고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태권도라는 그 명칭에 아주 상당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첫 번에 그 명칭이 그 태수도 협회라고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태권도에 태자를 놓고 그다음에 뭐 수박도, 당수도, 공수도 있는 그 숫자 그걸 따가지고 이제 태수도 협회로 하기로 그렇게 이제 또 합의가 됐어요. 태수도라는 명칭이 1965년 8월까지 공식적으로 통용됐지만 군대에서는
최홍희가 주장한 태권도라는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군사 정권 아래서 군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군인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군의 태권도가 더욱 활발하게 보급됐다. 대한태수도협회는 최흥희가 태수도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쌍팔목 맞기. 최홍희는 태권도라는 이름을 정착시키고 창헌유라는 자신의 품새를 만들고 1968년 독자적으로 국제태권도연맹을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폈으나 70년대의 정부와의 불화로 캐나다로 이주한 후 친북 인사가 됐다. 북한은 2,400석 규모의 태권도 전당을 평양에 건설하고 최홍희의 국제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태권도 대회를 평양에서 열었다. 북한은 최홍희가 이끄는 국제태권도연맹을 이용해서 국제 무대에서 세력을 넓히려고 애썼으나 한국이 세계태권도연맹을 결성하고부터는 그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태권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입니다. 행정, 속기, 통신, 격리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의 태권도는 더욱 활발하게 보급되어 여군들도 태권도를 배우고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태권도를 하게 됐다. 태권도가 붐을 이루며 점차 국민들 속으로 확산돼 가기 시작했다. 태권도가 대중화되고 인기를 얻게 되자 품새와 용어를 새로 만들거나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태극 8개 등 유급자를 위한 품새와 유단자를 위한 품새를 따로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부르던 용어들을 통일하거나 일본식으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태권도는 차츰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1962년 대한태수도협회 시절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이후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협회의 정식 경기단체로 등록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때부터 태권도는 차츰 경기 스포츠의 길로 나가게 됐다. 1960년대 초 월남전을 계기로 태권도는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월남전에 파견된 태권도 시범단과 교관단의 활약, 그리고 한국군의 태권도 훈련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 땅에서 계속 전승의 개가를 올리는 한국군의 전공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 이제 월남군이나 월남에 본격적으로 태권도가 진출하기 시작한 게 우리 주월한국군에 가면서부터인데, 전 그때 이제 갈 적에 이제 태권도를 우리 전 주월군의 정식 그 훈련 종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남에 가면 한국군이 그냥 특별히 이게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장병이 아주 그 시간 나는 대로 태권도에 굉장한 그 이제 그 아주 그 열을 올리게 됐다고요. 월남 사이공 시내에 자리 잡은 레로이 태권도장의 개관과 태권도의 열기는 월남을 휩쓸었다. 한국군은 월남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 비둘기 부대의 경우처럼 월남에 태권도장을 지어주기도 했다. 월남 전역에는 태권도 붐이 일게 됐고 한국에서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파견돼 왔다. 월남에 파견됐던 사범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로 진출해서 해외에 태권도의 씨를 뿌리게 된다. 또한 닉슨 씨는 비치 유엔군 사령관의 안내로 태권도 교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보통 군인들이 갖고 있는 태권도 실력은 특히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다. 월남전 당시 닉슨 대통령도 한국 군인들의 태권도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미군들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한 약 540명이라는 인원이 월남 사람들 또 월남 군인들의 태권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사람들, 미국 군인들한테도 가르쳤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60년대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초단 2단을 따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거의가 태권도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태권도 보급이 세계적으로 이제 일대 그 아주 전환이 되고. 월남에서 한국 교관들에게 태권도를 배운 미군들은 본국에 돌아가 태권도 실력을 자랑했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태권도 시합이 열려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다. 키가 멀쑥해서 그런지 어딘가 어바리 같은 친밀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미국에 건너간 태권도 사범들은 일찌감치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월남전에서 비롯된 태권도 열기가 미국 땅에 상륙할 즈음에는 이미 전 미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만큼 기반을 다져놓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땅에서 태권도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도장을 열기는 쉽지 않아서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무도의 이름을 빌려 쓰게 됐다. 그 당시는 태권도라는 건 말 자체도 모르고요. 그래도 태권도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막 깜판을 쓴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중국집이 아니냐 또는 동양 식당이 아니냐 한 정도로 그렇게 몰랐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카라데라고 이제 써왔죠. 미국에서 동양 무술의 대명사로 쓰이는 카라데. 지금도 미국의 많은 태권도장들이 코리안 카라데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초기 태권도 지도자들이 일본에서 카라데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태권도가 카라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사실일까? 일본 남방의 작은 섬 오키나와. 카라데의 원조인 오키나와대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태권도와 카라데의 관계를 밝혀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일본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오키나와. 1970년대 초까지 미군의 점령지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다. 오키나와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이란 나라와는 다른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완전히 일본의 지배에 들어갔지만 그 전까지 오키나와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소중하게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전하고 있다. 오키나와대는 그들이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문화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다. 오키나와의 류큐 왕국은 일본에 의해서 2차례에 걸쳐 무기를 몰수당했는데 이때 오키나와의 무사들이 맨손 호신술로 오키나와대를 창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키나와대가 오키나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란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카라데의 기본 자세인 기마 자세는 말을 타는 북방 민족들이 고안해냈을 법한 것이지 말을 타고 달릴 일이 전혀 없는 이 좁은 섬나라 사람들의 머리에서 생겨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대륙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했다. 그들은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이 발달한 민족이었다. 오키나와에는 류큐 왕국이라는 독자적인 왕조가 생겨났고 그 왕조를 중심으로 고유한 문화를 발달시켜 나갔다. 그들은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중세와 근대에 이르러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무역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한 류큐 왕국은 고려와 조선으로부터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高麗および朝鮮王国との関係の中で沖縄はいくつかの大きな文化的な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一つは技術的な面です。もう一つは精神的な面もあります。技術的な面から言いますと首里城で発掘される高麗瓦というのがありますけれども、大体14世紀と推定されていますけども、こういった高麗瓦という瓦の影響をまず受けます。それから焼き物に関してもですね、17世紀以降薩摩の軍隊によって、慶長の駅あたりで連れてこられた捕虜がこっちまで来ましてですね、刀工がこっちまで来て韓国の陶磁器の技術の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からこれも歴史的な事実とし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大体15世紀くらいにはですね、高麗経、お経ですね、お経が
こう沖縄の王様の要望により沖縄に送られたという記録もあります。ですから物的なものだけではなくて精神的な面でも韓国の影響、朝鮮王朝、高麗朝鮮王朝の影響を受け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かと思います。 오키나와에는 고려나 조선의 문화를 받아들인 흔적이 무수히 남아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까지 오키나와는 37차례나 공식적으로 사신을 한국에 파견했고 한국에서는 4번 정도 보냈으니 오키나와 쪽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공세를 폈는지 알 수 있다. 오키나와 속의 한국 문화의 흔적은 민중들의 생활 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배틀 앞에 앉아있는 오키나와 여인의 모습은 그대로 한국 땅에 옮겨놓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남아있는 독특한 화장실의 형태도 오키나와에서 볼 수 있다. 오키나와의 농촌 지역에 있는 물레방아의 모습도 우리 것처럼 정겹다. 고려와 조선에 조공을 바치러 드나들던 오키나와 사람들은 널뛰기와 줄달리기 같은 우리의 민속놀이들도 배워갔다. 오키나와의 민속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솥싸움은 진주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진주 솥싸움과 비슷하다. 사람과 물자의 교류는 자연히 문화와 풍속의 교류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오키나와의 민속놀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씨름이다. 모래 위에서 삿발을 잡고 겨루는 모습이나 싸움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한국의 씨름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한국의 씨름과 함께 고려시대의 전통 무예인 수박을 배워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라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도복의 형태다. 남방 계열인 오키나와나 일본의 전통 의상은 아래 위가 분리되지 않은 한 벌로 돼 있었다. 그 고분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가 많이 일본에 전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식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일본에 그 전달되었는데 그 중에 그 복식이 커다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그 영향을 준 것은 많은 그 기록에 남아 있고 우리의 그 역사서라든지 혹은 일본의 역사서 혹은 중국의 역사서 등에도 많이 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일본의 정창원, 일본 말로는 그것을 쇼소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창원에는 우리에게서 그 간 그 복식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지 저고리라든지 혹은 치마 저고리 같은 형식의 의복이 그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최근에 그 보이고 있는 일본의 그 유도복이라든지 혹은 가라데복에 그 나오고 있는 바지와 상의의 형식의 모습이 그 당시의 그 복식 형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대가 한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증거는 도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가라데의 가라를 당나라 당자로 표기하면서 중국의 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만 가라는 과연 당을 가르치는 것일까? 가라라는 것은 원래 가락국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야에 대한 명칭인데 그것이 나중에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한반도 삼한에 대한 통칭,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통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라히도 한인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을 말했어요. 백제 사람도 물론이고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까지도 가라히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이 가라를 그 당나라의 가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한국의 가라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당나라다 하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가라라는 것은 가락국을 말했고 삼한을 말했다 하는 이야기가
일본 석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테 원래는 가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너간 숙이다 해가지고 가라테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가라가 또 우연히 당나라의 당자하고 당도 가라라고 읽히고 또 그 공자도 빈 공자도 가라라고 읽히고 하니까 한이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그 의미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당나라의 당자 또는 빈 공자를 갖다가 대고 음은 같으니까 그래서 가라테 뭐 공수다 당수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 거죠. 흔히 무술하면 중국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중국이 모든 동양 무술의 발원지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무술을 상업화시킨 홍콩 영화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태권도가 있는 한국에서도 쿵후를 소재로 한 홍콩 영화가 판을 친다. 사실성이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홍콩 영화들은 비디오 시장까지 점령하고 중국 무술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무술은 과연 모든 동양 무술의 원조가 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 무술의 고향이라는 소림사를 찾아갔다. 소림사는 중국 하남성에 있는 숭산에 자리 잡고 있다. 소림사는 중국 불교의 선종이 유래된 곳으로서보다 소림권법의 발생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경내에서는 매일 아침 젊은 승려들이 단련 시간을 갖고 있다. 소림사에는 소림권법을 보려고 연간 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소림사 주변에는 수많은 무술학교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무술을 배운다. 소림사는 소림권법을 자원으로 한 관광지가 된 것이다. (6세기경에) 인도에서 건너온 달마 대사가 소림사를 세우고 선종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종에서 득도의 방법은 좌선으로 마음을 닦는 것이었다. 소림사에는 달마 대사가 10년 동안 면벽수도하여 도를 깨우쳤다는 동굴이 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 앉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동굴 속에서 밤낮 없이 좌선을 하여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승려들이 엄한 계율에서 나고하는 것을 본 달마 대사가 육체의 허약함이 정신의 허약함을 초래한다고 하여 몸을 단련하는 체조법으로 고안한 역근경이 소림권법의 시초가 됐다고 한다. 좌선으로 굳어진 몸을 풀게 하기 위해 가르쳤다는 설도 있는데 어느 쪽이나 건강 체조법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근경을 응용하여 무술서적이 나온 것은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였으며 달마가 소림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후대에 지어낸 전설이란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구려가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던 2, 3세기 무렵 북방의 기마민족이었던 고구려인들은 만주벌판을 무대로 중국과 세력을 다투던 대륙의 실세 중 하나였다. 고구려인들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날쌔고 용감한 민족이었다. 환도성 일대의 고분 벽화에는 그런 고구려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 중에는 태견이나 씨름의 경기 장면과 비슷한 무예를 소재로 한 것이 있다. 이런 그림들은 이 땅의 전통 무예의 역사가 달마 대사가 소림권법을 만들었다는 6세기보다 훨씬 앞서 적어도 5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2, 3세기경으로 추측되는 무용총의 수박 희도는 태권도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대개 우리가 사기에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그 활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중국 것보다도 더 그 강하다
예를 들면 그 400보 정도까지 나갈 정도로 강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라고 하는 글자가 큰 화를 맨 사람 그런 글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우선은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들이 부를 적에 활과 더불어 무술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외에 이제 후한서나 삼국지라든지 위서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은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병기 잘하고 잘 다루고 그리고 그 보병전에 강하고 한 그런 면모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새 아다시피 중국의 북부를 우리 영토로 했을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타가 공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구려는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평야지대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했다. 주위의 강적들과 투쟁을 계속하는 동안 자연히 무를 숭상하는 용맹한 기백을 기르게 됐다.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 세력을 겨루면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이름을 떨쳤다. 한국이 태권도를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이 일찌감치 그 씨앗을 잉태시켰던 것이다. 신라는 불교를 국교로 하고 화랑제도를 만들어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신라의 불교는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해서 불교 유적에 많은 무인상이 나타난다. 인왕상과 금강역사상 등은 맨손 무예인 격투기나 권법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격과 방어의 자세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무인상들은 신라에서도 태권도의 원료인 맨손 무예의 전통이 계승됐음을 입증하고 있다.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화랑정신은 신라 이후에도 호국정신의 상징이 됐고 오늘날의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무도정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 한국의 전통무예는 수박이란 이름으로 역사책의 기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수박은 무인에게는 필수적인 기본 무예였고 천민에게는 출세의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과 연회의 일종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국자 간의 무학을 설치하여 무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인 정권의 실권자들은 수박희를 크게 장려해서 고려시대에는 전반적으로 무예가 성행했다. 고려의 왕들은 수박희를 즐겨 관람했으며 수박을 잘하는 사람에겐 후한 상을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문치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군사력이 약화되어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승려와 일반 백성들이었다. 사명당과 서산대사를 위시한 많은 승려들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싸웠다. 평소에 산사에서 무도로 심신을 단련한 승려들의 전설적인 무용담이 한간에 전해져 내려온다. 남한 산성에는 임진왜란 당시 병사들의 훈련터였던 연무관이 남아있다. 한국 무예의 전통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일반 백성과 승려들에 의해서 그 명맥이 일부 유지되고 있었던 셈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무술연마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선은
정조 때에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게 된다. 당시의 무예 서적들이 전략과 전술 등의 이론을 위주로 사술한 데 비해 이 책은 24가지의 전투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전 훈련서라는 점이 돋보인다. 이 책이 중국의 기효 신설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 책은 무려 140권의 국내외의 서적들을 참고로 했음을 인용 서목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것은 아니고 중국의 자료를 빌어서 쓰긴 했지만 그와 비슷한 동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살려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전통 무예는 조선시대 후기에 태견이란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온다. 서민들이 그린 풍속화에도 나타났듯이 태견은 주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해동죽기에 의하면 태견에는 각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하는 다리를 차고 잘하는 자는 어깨를 차고 비각술이 있는 자는 상투를 찬다는 기록이 있다. 서민들 사이에서 이것이 유행하여 내기를 걸어 원수를 갚기도 하고 여자를 빼앗기도 하는 등 폐해가 심해 미풍양속을 해친다 하여 법으로 금지시켰다는 기록도 보인다. 손기술 위주의 권법과는 달리 태견은 발을 주로 사용하는 점이 태권도와 비슷한데 태견의 전승자인 고 송덕기옹은 태권도의 품새 제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로부터 그 맥을 이어온 태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도 있다. 현재 태견 계승회, 대한태견협회, 충주태견 등에서 조선시대의 놀이 형식을 되살려 태견 대회를 열고 태견의 본래의 맛과 멋을 계승하려는 것이다. 1971년 김은용 씨가 대한태권도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태권도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되고 태권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우리나라 이제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걸 이제 역사를 만들고 찾고 전통을 만들고 룰을 이제 통일된 룰을 개발을 하고 또 그때는 이 태권도가 이제 스포츠화가 잘 안 돼 있고 딱 관이 한 30개 있어서 이제 도장 위주로 이제 군웅할 것이 되니까 그걸 전부 통합을 해서 국기화하고 다시 세계화하고 그거를 이제 세계에 내놓아서 이 법통을 전부 하나하나 쌓아 올렸거든요.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태권도를 국기로 정하고 휘호를 내렸다.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이 1972년 11월 30일에 대한태권도협회의 중앙도장인 국기원이 준공되어 한국 태권도의 총본산의 역할을 하게 됐다. 기술과 이론을 정비하고 경기 규칙과 운영 방법을 개선한 태권도협회는 세계화를 추진한다. 1973년 5월 20일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1973년 서울에서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세계 19개국 200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해외에 진출했던 태권도 사범들이 외국의 대표 선수단을 이끌고 이 대회에 참가했다. 오늘 본인은 열망하던 대한태권도협회의 새로운 세계화의 전략은 경기로서의 태권도를 중심으로 세계 태권도를 재편성하고 그것을 주도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196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성장한 경기 태권도는 70년대에 이르러서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 태권도는 한국의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데와 다른 것임을 입증하고 경기 단체를 통해서 각국의 태권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묶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을 결성하고 태권도의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세계 대회를 자주 가졌다.
태권도는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자리를 굳혔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본부가 되어 승단 심사 업무와 지도자의 교육, 태권도의 기술 개발 연구 등을 맡고 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현재 산하에 144개 회원국을 가진 거대한 국제 경기 단체로 각종 대회를 주관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잠보 747 잠보 잘깁니다. 아주 네, 70년대에 한국에서 태권도의 인기를 높이는데 일조를 한 사건이 있었다. 세계 복싱 사상 가장 화려한 챔피언으로 불리는 무하마드 알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무하마드 알리는 대중을 매혹시키는 복싱 기술과 잘생긴 용모, 그리고 교묘한 말솜씨와 매너로 연예인 못지않은 돈과 인기를 누린 챔피언이었다. 알리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인 이준구 씨에게 태권도를 배워 권투에 응용했고 태권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한국에서도 알리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알고 이준구 씨가 알리의 한국 방문을 주선했다. 알리가 태권도를 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알리의 한국 방문은 한국인들에게 태권도의 우수성을 환기시켜주고 태권도의 붐을 조성했으니 알리는 태권도의 발전에 일조를 한 셈이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 측의 국제 태권도 연맹과 우리 측의 세계 태권도 연맹과의 충돌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 쪽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유고슬라비아 등의 공산 국가에서도 우리 측의 태권도를 보급하여 북한과의 경쟁에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 우선 어려웠던 게 이북에 있는 ITF 최홍식 계열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그레브에는 이북에서 파견된 사범이 둘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그렇지만 지금은 자그레브에 있는 태권도 인구의 95% 이상이 WTF 우리 태권도 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지금 아주 장래가 참 촉망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국제적인 인기는 광고의 소재로 등장할 정도가 됐고 태권도는 점점 더 대중들의 생활과 가까워지고 있다. 태권도 정신을 전하는 일, 그것이 제 보람입니다. Thank you, Master. Ist die Polizei einen Schritt weitergekommen. Der nach dem Anschlag 보랏빛 환희가 시작된다. 로제 Attention. Present your papers.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태권도 소재의 영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국내에 수입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 영화의 주인공인 교포잇의 필립 리는 이 영화로 인해 헐리우드 스타 대열에 서게 됐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 현재 3편이 제작됐다. 태권도는 1975년에 일본의 가라데와 중국의 우슈를 제치고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스포츠로 공인받았다. 이어서 세계 군인체육대회, 해남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권도의 세계화에 발맞춰 대학에 태권도 학과가 생겨나고 태권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12명 유학자들이 사립학교를
태권도 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 태권도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종주국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으로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치닫고 있고 또 금메달 8개가 따지리라고 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메달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외국 선수들의 기량은 날로 향상되고 있고 도전은 갈수록 거세어질 것이다.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에서 태권도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올림픽 경기에 정식 종목 채택이란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히 스포츠 외교를 편 결과였다. 아시안 게임에서의 정식 종목 채택은 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됐다. 86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경기에서 한국은 8개의 금메달을 휩쓸어 한국이 종합순위 2위에 오르는데 태권도가 큰 기여를 했다.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1988년에 이어 1992년에도 태권도는 올림픽 시범 종목이 됐으나 정식 종목 채택의 길은 멀고도 멀었다. 올림픽을 향한 태권도의 꿈은 꺾이지 않았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리된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인들 앞에 과시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88 서울올림픽과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에 태권도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올림픽 정식 종목의 채택을 추진했다. 94년 4월 서울에서 IOC 100주년 기념 국제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열고 태권도의 정식 종목 채택에 반대하는 IOC 위원들을 서울로 초청했다. 그들에게 태권도를 보여주면서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IOC 위원들 중에는 태권도의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대회에서는 태권도의 매력과 진수를 보여주기 위한 순서들이 마련돼 있었다.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일본의 카라데와 중국의 우슈,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측의 방해 공작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94년의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도 일본의 반대로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뻔했으나 우리 측이 스포츠 외교의 역량을 발휘하여 채택되도록 했던 것이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얼마나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새로운 IOC 멤버 12명을 배출하면서 오늘 1994년 9월 5일 파리에서 개최된 103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는 드디어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한 사람의 반대도 없는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88 올림픽 개최에 이은 한국 스포츠의 또 다른 쾌거였다. 우리에겐 큰 수확이었습니다. 태권도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도 많이 이제 더 딸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지만 또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 속에
심어지는 그런 쾌거였었는데 역사적인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태권도를 더 세계화해가지고 더 많은 세계가 받아줘야 되니까요. 아무리 내놔도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태권도가 이제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은 나라의 큰 경사로 국민들의 환호입니다. 한국어가 올림픽 공식 경기 용어로 사용되어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심는 바탕이 마련됐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으로 태권도는 본격적인 중흥기를 맞게 됐다. 태권도 붐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태권도를 배우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태권도를 하게 되고 새롭게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에서 그리고 도장에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진다. 전문 선수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국민 체육으로 태권도는 앞으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것이다. 이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단순하게 실내 운동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일부적인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꿈나무를 키워야죠. 아무래도 좀 다양한 기술과 점수 채택에 있어서 그런 재배 문제점들이 좀 고쳐진다면 더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은 좀 자라서부터라도 그 사범들의 좀 엄격한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정식으로 2000년에 들어간 차제에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은 기술적인 종주국이 아니라 정신적인 종주국이 돼야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 세계의 태권도 인구는 4천만 명,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한 나라는 144개. 올림픽의 정식 종목 채택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태권도. 이제 태권도는 계속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남기 위해 세계인이 좋아하는 스포츠로 정착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의 오랜 역사 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태권도.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태권도. 가장 한국적인 토양에서 생겨나고 발전해온 태권도. 우리 모두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자랑스런